책을 너무 좋아하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자신의 꿈과는 너무 다른 삶을 살았어요. 나이가 든 후 소녀는 생각했습니다. 해보고 싶은 걸 해보자. 현실에 밀려난 책에 대한 그리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요약,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12 인류편 시작하겠습니다. 군말 우주의 탄생설에서 인간의 탄생까지 방대한 시공간을 여행합니다. 우주의 탄생설에 대해서는 저의 이해 부족으로 지은이의 최종 정리를 옮겨 적었습니다. 반면 신화에 불과할 것 같은 길가메시 서사시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세히 옮겼습니다. 우리에게 우주와 지구 그리고 인간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은이의 의도가 우리의 존재의식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사유했으면 하는 데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그 방대한 시공간을 함께 여행해 볼까요?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인류, 인간과 문명 지은이 최사장 우리 우주의 탄생은 138억 년 전에 대폭발과 함께 시작됐다. 빅뱅 이론은 20세기 초 허블이 천체들이 적색편의 현상을 관측함으로써 예측되었다. 적색편의 현상이란 관측자를 기준으로 멀어지는 물체의 색깔이 조금 더 붉게 보이는 현상을 말한다. 그것은 멀어지는 속도만큼 방출되는 빛의 파장이 길어지기 때문이다. 그와 반대로 관측자에게 빠르게 다가오는 물체는 푸르게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청색편의라고 부른다. 물체의 적색편의와 청색편의 현상은 도플러 효과라는 이름으로 과학계에 이미 잘 알려져 있었다. 물론 허블도 이를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실제로 우주를 관측하기 전에도 어떤 천체는 다가오고 다른 천체는 멀어지며 천체들이 무작위로 도플러 효과를 나타낼 것임을 예측하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 관측 결과는 상식적인 예상을 빗나갔다. 수많은 천체는 어떤 예외도 없이 모두 적색 편의만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허블의 발견은 우리 우주가 건포도를 넣은 밀가루 반죽 같은 것임을 시사했다. 오븐 속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이 밀가루 반죽은 팽창한다. 그렇다면 만약 그 시간을 뒤로 돌리면 어떻게 될까? 천체들의 거리는 과거로 갈수록 점차 가까워질 것이다. 아주 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모든 물질의 거리는 매우 가까워지고 결국 뜨겁게 뭉쳐질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 거슬러 올라갈 수 없는 영의 시간에 이르면 우리 우주 전체는 아주 작은 공간 안에 극도로 압축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초기 우주는 밀도와 온도가 매우 높은 상태였다. 이후 대폭발과 함께 급격히 팽창을 시작했고 밀도가 낮아짐에 따라 점차 식어 현재의 모습에 이르게 되었다. 조지 가모프는 만약 실제로 거대한 폭발이 있었다면 이것이 만들어낸 엄청난 양의 열과 복사선이 우주 전체에 흔적으로 남았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이 우주의 흔적은 우주 배경 복사로 불리게 되었다. 이제 이것만 찾아내면 된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이를 발견하게 되었다. 펜지어스와 윌슨은 안테나를 통해 인공위성의 신호를 받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예민한 기계가 계속해서 잡아내는 전파 잡음이 있었다. 이 잡음은 날씨가 변하거나 계절이 바뀌어도 일정하게 잡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는 잡음을 일으키는 에너지가 모든 곳에 고르게 퍼져 있음을 뜻한다. 그들이 발견한 잡음은 과학자들이 그토록 찾고자 했던 빅뱅의 증거인 우주 배경 복사였다. 펜지어스와 윌슨이 빅뱅의 흔적인 우주 배경 복사를 발견함으로써 오늘날의 정상과학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우주를 시간적 측면과 공간적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시간적 측면에서는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통합되어 있던 탄생의 순간부터 시작해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물질과 천체가 형성되는 과정을 알아본다. 공간적 측면에서는 우주의 기본 천체인 은하를 중심으로 은하단과 초은하단의 규모를 확인함으로써 우주의 크기를 상상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지구의 탄생과 역사를 살펴보면 빅뱅 이후 92억 년이 지났을 무렵 우리 은하의 변두리에 위치한 태양계의 세 번째 행성으로 지구가 탄생했다. 지구는 46억 년의 역사를 가지며 명왕누대, 은생누대, 현생누대의 세 가지 지질시대로 구분할 수 있다. 명왕누대는 암석이나 화석이 발견되지는 않지만 지구 탄생 직후에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론상의 시대다. 은생누대는 33억 년에 이르는 가장 긴 시대로 암석은 발견되었지만 생물의 흔적은 거의 찾을 수 없었다. 현생누대는 5억 7천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 시대로 바다와 육지 위로 생명체가 번성했다. 현생누대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구분하고 각 시대로의 전환기마다 몇 번의 대멸종이 있었다. 대멸종은 급진적인 환경의 변화를 가져왔고 이에 따라 생물종의 변화를 동반했다. 지질시대를 살펴보는 중에 우리는 최초의 생명 탄생을 지켜볼 수 있다. 지금으로부터 38억 년 전 모든 생물의 공통조상이 등장한 것이다. 자신의 정보를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이 기이한 존재의 발생 기원을 설명하기 위해 화학적 진화론이 제시된다. 이에 따르면 원시지구의 환경에서 무기물이 유기물로 합성되었고 이 유기물로부터 원시세포가 단계적으로 발생하며 생명이 탄생했다. 이러한 설명 방식은 매우 상식적이고 탈신비적이라는 장점을 가졌으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한계가 있다. 그것은 화학적 진화론이 무기물에서 복잡한 유기물이 합성될 수 있음만을 보여줄 뿐 유기물에서 어떻게 생명으로의 도약이 가능한지를 설명하지는 못한다는 점. 그리고 생명을 물질적 현상으로 환원함으로써 생명에 대한 논의를 너무도 단순화했다는 점에 있다. 생명 발생의 메커니즘에 대한 탐구와 생명의 의미에 대한 철학적 논의는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밝혀낼 수 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원시 지구의 어딘가에서 최초의 생명이 탄생한 것만은 확실하다. 이 신비한 존재는 38억 년의 시간 동안 점진적인 진화 과정을 밟은 끝에 지금으로부터 600만 년 전 인류의 조상을 탄생시켰다. 인류의 공통조상은 그 당시에 다른 유인원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였다. 하지만 많은 시간이 흐른 뒤 그에게서 분리된 진화의 가지는 수많은 개체를 탄생시키며 결국 매우 독특하고 문제적인 후손을 등장하게 했다. 그의 후손들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불완전하고 나약한 신체를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들의 최초 조상을 상상할 수 있었고 생명의 기원을 상상할 수 있었으며
더 나아가 지구의 탄생과 우주의 시작 너머를 상상할 수 있는 존재였다. 이제 이 독특한 존재인 인류를 만나볼 차례다. 지금으로부터 38억 년 전의 어느 날에는 지구 위에 최초의 생명이 등장했다. 그리고 점진적인 진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생명체가 발생했다. 이때의 진화는 어떠한 목적이나 인위적 방향을 갖지 않는다. 임의적인 자연환경의 변화에 적응한 존재는 번식의 기회를 가졌고, 그렇지 못한 존재는 도태되었다. 지구는 단세포 생물부터 어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종과 형태의 생명체로 뒤덮였다. 600만 년 전 모든 인류의 조상이 탄생했다. 인류는 이 공통 조상으로부터 진화의 가지를 분리해 나왔다. 가장 오래되고 원시적인 인류인 원인은 300만 년 전에 등장했으며, 오스트랄로피테쿠스로 대표되는 이들은 50만 년 전까지 아프리카 대륙에서 서식했다. 150만 년 전 두 번째 인류인 원인이 등장했다. 호모 에렉투스가 여기에 속한다. 이들에 이르러 직립자세가 거의 완성되었다. 낮은 수준의 언어를 사용하였고 이동을 시작한 최초의 인류로 여겨지고 있다. 60만 년 전에는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가 등장하여 네안데르탈렌시스와 사피엔스의 공동 조상이 되었다. 그리고 4만 년 전 인류 진화의 최종 형태로서 현생 인류인 사피엔스가 등장했다. 사피엔스의 어원은 라틴어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뜻이다. 이들은 주로 강이나 해안선을 따라 이동하며 곳곳에 정착했다. 한때는 인류 진화의 역사를 계단식의 선형적 발전의 모습으로 묘사하거나 하나의 줄기에서 출발해 여러 가지로 나뉘는 나무의 모습으로 그려냈었다. 즉,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호모 에렉투스가 되고 다시 네안데르탈인이 되었다가 사피엔스가 되었다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이들을 하나의 연결선이 아니라 다양한 종과 계통의 분화와 혼합의 복잡한 연결고리 가운데 등장한 주요 지점들로 파악한다. 계단이나 나무가 아니라 여러 갈래로 나뉘고 합쳐지기를 반복하는 강의 모습과도 같은 것이다. 이들은 지구 전역으로 퍼져나가며 구인류를 몰아내고 인류상의 유일한 인간종이 되었다. 이들은 떠돌거나 정착하며 번성해 나갔다. 그리고 7,000년 전 문명이 탄생했다. 인간들은 집단을 이루고 도시를 만들었다. 규칙적인 삶의 방식은 문화가 되었고 언어가 탄생하여 지식이 확산되었다. 세계 4대 문명인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이 큰 강을 기반으로 발전해 갔다. 우선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오래된 문명으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기반으로 발달했는데, 메소포타미아라는 말 자체가 두 강 사이의 땅이라는 뜻이다. 이 지역은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불리는 곳으로 홍수가 날 때마다 강의 상류에서 기름진 흙이 떠내려왔기에 농사를 짓기 좋았다. 7,000년 전 무렵 수메르인이 이 지역으로 들어와 원주민과 섞이며 정착했다. 그들은 문자를 사용했고 저수지를 만들어 강의 범람을 막았으며 하늘의 신과 지상을 연결하기 위한 거대 건축물인
지구라트를 각 도시에 건설했다. 이집트 문명은 5천년 전 나일강 하류에서 시작되었다. 기름진 나일강의 토양을 바탕으로 일찍이 농경이 발달했다. 이집트는 사막과 바다로 둘러싸여 있었던 까닭에 외부의 침입이 없이 2000년 동안 고유의 문화를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지리적 특성은 한편으로 폐쇄적이고 단조로운 정치 문화적 특성을 갖게 했다. 이집트는 정치와 종교가 결합된 신권 정치였다. 파라오는 정치적 왕이자 신의 아들로 여겨졌다. 파라오의 막강한 권력은 이집트의 기하학과 풍부한 노동력을 결합해 인류의 가장 거대한 건축물인 피라미드의 건설을 가능하게 했다. 인더스 문명은 5천년 전 인더스강을 기반으로 발전했다. 이 중 가장 거대한 도시는 하라파와 모헨조-다로이다. 메소포타미아와 활발히 교류한 까닭에 다양한 종족의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국제도시의 면모를 보였는데 4천년 전 무렵 서쪽으로부터 들어온 아리아인에 의해 멸망했다. 아리아인은 원주민들을 정복하고 정착하여 자신들의 종교적 철학적 경전인 베다를 전파했다. 마지막으로 동아시아의 황하 문명은 지금으로부터 4천년 전 무렵에 설립되었다. 다른 문명들과 마찬가지로 이 지역도 황하강을 중심으로 발달했다. 황하 유역의 황토지대는 농사에 알맞은 토양이었다. 이 지역 사람들은 조와 수수를 재배했고 개나 돼지 등 가축을 사육했다. 가장 오래된 왕조는 전설 속의 하 왕조로 황하 문명 초기에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 왕조를 이은 상 왕조는 은이라고도 불렸는데 전설로만 이어지다가 20세기 들어 유적과 유물이 발견되면서 실제했던 왕조였음이 점차 밝혀지고 있다. 인간은 거칠지만 풍요롭고 낭만적이었던 자연이라는 개간되지 않은 땅을 떠나 제도와 질서 그리고 상징으로 가득한 문명이라는 개간된 땅으로 이주했다. 문명은 유례없는 풍요와 안전을 보장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인간 사이의 거리는 너무도 가까워졌고 이로 인한 새로운 갈등과 욕망이 인간의 내면에 자라나기 시작했다. 부와 권력을 향한 집착의 괴로움이 발생했고 늙고 낡고 잃어가는 것에 대한 고통이 일어났으며 이것은 영원한 삶에 대한 열망으로 이어졌다. 고대인의 삶의 모습은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것은 역사 이래 많은 변화와 진보가 있었던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문명 이후의 인류가 같은 세계에 발을 딛고 있기 때문이다. 입고 다니고 들고 다니는 것들의 형태와 모습은 다를지 모르지만 인간이라는 근원적인 세계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우리는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청결한 화장실을 갖고 있으며 인터넷으로 전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이유로 현대인은 자신이 과거의 사람들보다 진보했다고 믿는다. 하지만 동시에 궁금하기도 하다. 그렇다면 오늘의 나는 고대인보다 지혜로운가? 그들보다 인생을 더 가치 있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것은 우리에게 고전이 남아 있어서다. 우리가 태어나기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남긴 기록 안에서 오늘 나의 고뇌와 욕망을
고스란히 비춰보게 되어서다. 그들은 우리와 다른 존재가 아니었다. 그런 의미에서 인류 최초의 고전을 살펴보려 한다.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 문명의 초기에 쓰인 길가메시 서사시이다. 이 오래된 이야기 속에서 과거와 현재를 관통하는 인간의 보편성에 대해 생각해 보려 한다. 인간에 대한 가장 오래된 보고서 길가메시 서사시. 신들은 진흙으로 인간을 창조했다. 인간들은 땅을 가득 채웠고 소란스러웠다. 신들의 왕 엔릴은 화가 났다. 그는 다른 신들과 함께 홍수로 이 귀찮은 피조물들을 모조리 쓸어버리기로 했다. 이러한 계획을 알게 된 물과 지혜의 신 엔키는 인간들에게 연민을 느꼈다. 그는 덕이 많은 인간인 우투나 피시팀의 꿈에 찾아가 이 사실을 알리고 대비하게 했다. 엔키의 지시대로 우투나 피시팀은 거대한 방주를 만들고 자신의 가족과 하인과 동물들을 실었다.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예언대로 홍수가 났다. 방주에 타지 못한 모든 인간은 진흙으로 돌아갔다. 비는 7일간 내렸고 이후 7일 동안 세상은 물에 잠겼다. 점차 물이 빠지며 산꼭대기 일부가 물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었다. 그들은 살아남았음에 감사하며 신들에게 제사를 지냈다. 신들은 자신들이 참혹한 짓을 한 것에 대해 후회하고 있었다. 엔릴은 우트나 피시팀과 그의 아내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고 머나 먼 곳에 은신처를 마련해 그곳에서 살게 했다. 홍수 이후 살아남은 인간들이 다시 세상을 채워나갔다. 이들은 마을을 이루며 거대 도시로 커져갔다. 이곳의 왕은 인간 굴랍이었고 왕비는 여신이었다.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난 길가메시는 반신반인이었다. 그는 아름다운 외모와 함께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힘과 용기를 갖고 있었지만 난폭하기가 이를 데 없었다. 백성들의 원성이 커져갔다. 그들은 신들에게 길가메시의 악행을 멈춰줄 자를 보내달라고 간청했다. 신들은 응답했다. 그렇게 진흙에서 야수 엔키두가 창조되었다. 지상으로 내려온 엔키두는 산에서 짐승들과 섞여 살며 숲을 지켰다. 숲을 지나던 사람들이 엔키두를 보고 두려워하며 건너가지 못했다. 사람들이 이를 길가메시에게 알렸다. 길가메시가 호기롭게 나서려 하자 어머니는 우선 선전의 창녀 샤마트를 엔키두에게 보내어 6박 7일을 동침하게 했고 엔키두의 야수성은 사라져 갔다. 그러면서 엔키두는 점차 지혜로워졌다. 샤마트는 그를 도시로 데려왔다. 엔키두는 거리에서 길가메시의 악행에 대한 백성들의 호소를 듣게 되었다. 엔키두는 길가메시에게 분노했다. 결국 길가메시와 엔키두는 결투를 벌였다. 둘은 힘껏 싸웠다. 발이 땅에 박히고 천지가 울렸다. 하지만 승부는 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가 너무도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길가메시는 무릎을 꿇고 어린 아이처럼 울었다. 둘은 부둥켜 안고 화해했다. 그리고 곧바로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다. 그들은 함께 영웅이 되어 모험을 떠나기로 했다. 둘은 많은 모험을 함께 했다. 우룩 북쪽의 삼나무 숲을 지키는 괴물 훔바바를 함께 제압하기도 했다. 이제 길가메시의 명성은 하늘까지 알려졌다. 그러자 사랑의 여신
이시타르가 길가메시를 유혹했다. 하지만 길가메시는 그녀를 거절했다. 이시타르는 모욕감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인 최고신 아누를 졸라 천상의 황소를 지상에 풀어놓아 복수하게 했다. 천상의 황소가 성을 부수고 백성들을 죽이자 길가메시와 엔키두는 이를 막기로 했다. 둘은 힘을 합쳐 천상의 황소를 제압했다. 하지만 길가메시는 이 황소가 신의 짐승이므로 죽이는 것을 망설였다. 이때 엔키두가 나서서 황소를 죽이고 넓적다리를 잘라 이시타르에게 던졌다. 이시타르는 모욕감에 분노했다. 그녀는 신들에게 길가메시와 엔키두가 신을 모욕했으니 그들을 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길가메시는 신의 피가 섞였으니 죽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신들은 대신 엔키두를 죽이기로 결정했다. 결국 엔키두는 병에 걸렸고 길가메시 품에 안겨 죽게 되었다. 사랑하는 친구를 잃은 길가메시는 엔키두의 시체를 부둥켜 안고 오랜 시간을 슬퍼했다. 슬픔이 가라앉자 길가메시는 생명의 덧없음을 느꼈다. 그러자 죽음의 공포가 엄습해왔다. 길가메시는 죽음으로부터 도망가고자 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에게 가서 영생의 비밀을 알아내겠노라 다짐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자는 홍수에서 살아남은 인간 우트나 피시팀이었다. 우트나 피시팀은 죽음을 이겨내고 싶다면 죽음의 동생인 잠부터 이겨내보라고 말했다. 7일 동안 잠들지 않으면 영생의 비밀을 알려주겠다고 제안했다. 길가메시는 자신했다. 하지만 첫날을 넘기지 못하고 잠이 들었다. 자신이 제시한 조건을 지키지 못했지만 우트나 피시팀은 길가메시를 가엾게 여긴 아내의 부탁으로 영생의 약초가 있는 곳을 알려주었다. 길가메시는 결국 물속에서 자라는 영생의 약초를 손에 넣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우르그로 돌아오는 길에 길가메시는 잠이 들었고 뱀이 나타나 약초를 먹고는 허물을 벗은 채 사라져 버렸다. 길가메시는 영원한 생명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지칠 대로 지쳐 우르그로 돌아온 길가메시는 자신의 이야기를 돌에 새겼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때가 이르자 자리에 누워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다. 길가메시 서사시가 쓰인 건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가 멀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매 순간 발견하는 것이 신과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만하고 욕망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는 보편적인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당신과 나의 모습이다. 젊은 시절에 우리는 치기 어리게 행동했고 세상의 주인공인 것처럼 자신했으며 힘이 되어주는 친구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났다. 하지만 어른이 되어가며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소중한 이들을 하나 둘 잃어갔으며 노년이 되어서는 병든 몸과 영혼에 대한 열망만을 남긴 채 쓸쓸히 저물어 간다. 우리가 길가메시 서사시를 알아본 것은 고대인의 삶과 오늘날 현대인의 삶이 다르지 않음을 이해함으로써 인간이라는 존재의 보편성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였다. 아마도 지금까지의 인류는 비슷한 고민과 슬픔을 가졌으리라. 이 세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해답은 없는 것인가?
우리는 다음 장부터 이러한 고민과 슬픔에 대한 위대한 스승들의 가르침을 알아볼 것이다. 이것만은 꼭 해보아요. 138억 년 전의 우주 탄생, 46억 년 전의 지구 탄생, 38억 년 전에 지구 위에 최초의 생명체 등장, 300만 년 전에 최초의 인류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등장, 150만 년 전 호모 에렉투스를 거쳐 4만 년 전 인류 진화의 최종 형태인 사피엔스의 등장, 그리고 인류 최초의 4대 문명까지 어마어마한 시공간의 이야기를 가장 심플하게, 가장 이해도 높게 이야기해주는 책이 아닌가 합니다. 너무도 어마어마해서 지대 널얏 영인가 봅니다. 점으로 시작되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이야기. 이해는 못했지만 느낄 수는 있었습니다. 위대한 스승들의 가르침 가슴 뛰게 기대됩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